지난 월요일은 상당히 추웠는데 지금은 또 상당히 더웠어요. 하루에 요새 이 온도 차이가 한 20도 왔다 갔다 합니다. 20도. 신종 플루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좀 선정적인 보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 신종 플루에 걸린 사람들 많이 아마 직접 접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독감보다도 정도가 약하다 하는 그 점은 이제 실감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황 상태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1989년 11월 9일 무슨 일이 일어난 날인지 아시죠? 베를린 장벽이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언론이 다 이걸 가지고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 나는 여기 있었다. 자기가 경험한 걸 좀 쓰면서 그러니까 어떤 날이 유명한 날 같으면 예컨대 6.25라든지 12.6 이래 되면은 그때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나는 그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고 있었느냐, 그냥 구경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기록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1989년 11월 9일날 뭘 하고 계셨는지 아마 텔레비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우연히 무너졌어요. 우연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슨 발표를 하더니 동독 공산당 이 정치부원이 잘못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당장이라는 말을 써서 당장 외부로 여행하는 것을 자유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당장이 아니고 검토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메모를 전해준 사람이 잘못 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잘못 전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걸 보던 동독 시민들이 베를린 그 문소로 몰려갔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 문소에 초소에 있던 군인들은 상부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 단계로 이미 동독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독 공산당이나 경찰이 진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진압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어요. 고르바초프. 그래서 이미 이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때를 지어 몰려오니까 그 경비를 쓰던 사람들이 발소지 문을 열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그냥 그날 밤에 동서 베를린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오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그것이 바로 소련 공산 제국의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 1년 뒤에 즉 1990년 10월 3일에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다시 그 1년 뒤에 1991년 12월에 소련 제국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1989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전 단계 과정도 하나의 이 연쇄 반응처럼 쭉 이어져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은 동독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과 통일을 하겠다는 선거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말릴수록 되고 서독의 폴 수상이 통일된 독일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통일된 독일은 나토에 남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안심시키고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영국, 프랑스를 안심시키고 해가지고 아주 정광석화처럼 1년 만에 이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일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일을 세계 역사상 가장 실패한 통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만 아직도 동서독 통일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동독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서독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뭐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동독처럼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89년 11월 9일 날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북한도 못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북한이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김정일이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김정일이도. 특히 차우세스쿠가 총 맞아 죽고 하는 걸 보고 본 다음에 김정일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구가 무너지는 것은 김정일이 한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겠습니다. 동구식으로 하면은 북한도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그 반대로 나가야 되겠다. 그 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나간다는 것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남아있고 그 대신에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동구 공산군이 20년 전에 무너졌는데 왜 지금 네 나라의 공산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쿠바, 월남, 중국, 북한. 그중에 세 나라는 아시아의 공산국가입니다. 유럽 공산국가는 무너졌는데 왜 아시아 국가는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역사적 연구거리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잘 낸다면은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유럽의 공산체제는 무너졌는데 왜 아시아의 공산체제는 존재한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핵심은 이렇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1. 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동독, 헝가리 등 유럽 공산국은 공산화되기 전에 민주주의를 맛본 경험이 있었다. 이 민주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가 1980년대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하여 덜 불러 번진 것이다. 그러니까 불씨가 이미 있었어요. 불씨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아시아 공산국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다. 내부 변화의 불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개혁 개방의 바람이 들어가도 제대로 불을 붙일 소식에가 없다. 유럽 공산국에서는 기독교가 그 불씨를 온전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아시아에는 그러한 반공 종교도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유럽 공산국은 내부에 민주화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변화의 주체 세력이 되었으나 아시아 공산국은 그런 내부 개혁파가 없었다. 월남과 중국의 개혁파는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실용파였다. 월남과 중국의 개혁파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고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장 경제와 접목시켜서 일종의 생활 형상을 기한다.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유럽 공산국가들은 공산체제 아래서도 민주화 운동을 끊임없이 해왔다. 1956년에 헝가리 봉기,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봉기가 그것이다. 이 운동은 소련군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동구 공산국 지도자들에게 소련군의 그런 개입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것이 변혁의 초대장이 되었다. 이 동구 공산국 국가들은 아주 문명적으로는 러시아보다도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민주화 운동을 하려는 내부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소련군이 들어가가지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못했는데 고르바초프가 아예 우리가 앞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내부의 민주화 변혁의 동력이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고르바초프가
이 민주화 혁명을 격려 공모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